예, 467쪽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가 있고 계약한 사람이 낙약자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통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수익자, 제3자라고 부르죠. 일단 조문을 좀 보면 그 539조 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1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채무자가 누구예요?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제3자겠죠. 수익자잖아요. 그럼 수익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낙약자. 그래서 법조문에서는 낙약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채무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항 전항의 경우에 제3자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이걸 줄여서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불렀고, 누구한테 수익의 의사표시하는 거냐면 낙약자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한번 요약자에게 한다고 틀리게 한번 냈어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본 사례가 요약자와 낙약자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이 1억 원인데 대금 1억 원을 직접 수익자에게 주기로 하는 계약.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요.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요약자와 낙약자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근데 원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계약함으로써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약하니까 수익자는 얘한테 뭘 취득한 거예요? 1억이라는 채권을 취득한 거죠. 또는 물권이라도 되고 권리의 종류는 상관없지만 새로운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비교할 때 면책적 채무인수 있었죠?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고 A가 이 갑에게 채권이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채무를 인수하는데, 얘가 채무자니까 채무를 인수하는데 면책적으로 인수하면 갑은 이 책임에서 빠지는 거고요. A는 누구에게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얘가 면책적으로 인수했으니까. 그러면 이 A가 을에게 새로운 채권을 갖는 걸까요? 종전의 채권이 이전한 걸까요? 이건 그대로 이전한 거니까 새로운 권리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근데 병존적이라는 것은 채무를 인수하는데 갑이 면책되어 갑은 그대로 채무자예요. 얘는 그대로 채무자고 또 을도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거죠. 그러면 A는 갑에게 채권이 있고 새롭게 누구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을에게도. 그러니까 이 병존적 채무인수는 A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면책적 인수나 이행 인수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물론 이 계약을 통해서 얘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해야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런 판례 있었죠.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부동산을 줍니다. 파는데 대신 당신은 수익자에게 받을 돈을 받지 말아줘.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내가 너에게 건물을 줄 테니까 너 수익자에게 받을 돈 받지 마. 채무를 면제해 줘. 라고 특약을 했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오리지널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려면 얘가 얘한테 채권이나 물권을 취득해야 돼요. 근데 채무를 면제받았다라고 하면 무슨 채권이 생긴 건 아니지만 얘한테 실질적 이익이 있죠.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사실은 아니지만 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판례였죠. 교재 보시면 468쪽에 가운데 판례 박스 찾으셨어요? 예, 별표되어 있는 거. 예, 그거 보세요. 뭐라 되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 조항이 필요하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해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그 얘기 한 거고요. 자,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지 수익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누구라도 된다고 했냐면 태아나 설립 중임법인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권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자, 태아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럼 권리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대리인은 의사 능력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죠.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고. 근데 본인은 행위 능력은 물론이고 모두 필요 없어요? 의사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야 돼요? 사람이죠. 권리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권리 능력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퇴화를 위한 보험 계약을 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였냐면 얘가 1억 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상해 주냐면 요약자가.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불렀어요. 그럼 만약에 이 보상관계인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이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낙약자는 대금 지급을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부동산을 못 받는데 대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요약자와 누구와의 관계냐면 낙약자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요약자는 왜 낙약자 시켜서 돈을 주라고 했냐면 내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돈 빌린 게 있다든지 또는 뭐 증여 계약을 했다든지 대가 관계죠. 그러면 이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을 가지고 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가 이 계약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오해했어요? 안 돼요. 대항하려면 요약자와 누구 관계에서? 낙약자하고 관계에서. 수익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얘는 이 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유효해서 부동산을 받으면 대금 당연히 줘야죠. 얘가 부동산을 받으면서 야, 내가 부동산은 받았는데 니네 내부 관계가 좀 이상하니까 돈은 안 줄래? 이렇게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주장하려면 누구와의 관계 생긴 거예요? 요약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이 있다면 이걸 그대로 대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익자가 돈 달라고 하는데 요약자가 등기를 안 줘요. 그러면 얘 동시행을 얘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행 관계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거면 그대로 얘한테 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인지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인지를 구별하는 게 제일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권리는 언제 생긴다고 했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지 생기죠. 근데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성립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하는 거지 성립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의 발생 요건이에요. 그래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표시한다고요? 낙약자에게 1억 줘라고 표시하면 이제 1억의 채권이 확정됩니다. 근데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익 향수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요. 받지 못하면요.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 이 문제겠죠. 뭐예요? 자, 우리가 그 최고에 대한 확답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우리 민법에서 딱 3개, 시험범에서는 딱 하나야. 뭐였어요? 최고에 대한 확답은 무권대리. 무권대리 최고 확답은 발신주의. 또 뭐 있었죠? 채무인수. 그리고 제한능력. 무권대리, 제한능력, 채무인수. 요 3가지 최고 확답만 발신주의예요.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예요. 그러면
최고를 했는데 상당 기간 내에 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까지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요.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죠. 기간 안에 도달되지 않으면 수익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권리가 확정되니까 그 이후로는 당사자라는 건 요약자와 낙약자죠. 당사자는 합의로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했죠. 확정됐으니까. 요 합의로서라는 건 판례 해석상 넣는 거고 법조문에서는 합의로서란 말은 없어요. 당사자는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근데 예외가 있죠.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미리 유보해 둔 경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계약 시에 유보해 두었다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 동의하면 돼요. 제3자, 수익자가 동의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1억 주세요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제 확정됐어요. 근데 요약자와 낙약자가 만나서 야, 1억이면 좀 비싼 것 같아. 시세가 좀 떨어졌으니까 9천만 원으로 내리자라고 합의합니다. 그러면 수익자는 9천만 원 받아요? 1억 원 받아요? 1억 받죠. 합의로 변경해봐야 얘의 권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는 얘가 1억 달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요약자와 낙약자가 만나서 계약을 합의 해제합니다. 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시키면 수익자는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합의. 이미 확정됐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둘이 합의해서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만약에 이 매매 계약에 있어서 요약자가 등기를 주지 않아서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건 합의 해제가 아니라 뭐야? 채무불행에 의한 법정 해제죠. 그럼 채무불행에 의한 법정 해제가 있게 되면 얘는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계약이 보상관계가 소멸되면 얘는 돈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해제는? 합의 해제는 얘한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 주세요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얘가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수익자가 왜 돈을 안 줘? 니들 계약은 해제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했냐면 해제나 취소는 계약의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남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따라서 해제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효과인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고요. 다만 얘한테 피해가 있었다면 뭐는 가능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자, 그러면 낙약자가 대금 1억 원을 안 주면 이 계약을 해제할 사람은 수익자가 아니라 누가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는 얘가 해줘. 당사자니까. 요약자는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데, 근데 주의하실 점은 요약자가 해제할 때 제3자,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가 얘가 지금 낙약자, 수익자에게 1억 원을 이미 줬는데 요약자가 끝까지 등기를 안 줍니다. 그럼 이번엔 누가 해제하겠어요? 낙약자가 해제합니다. 그러면 해제를 하면 이미 줬던 돈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아야죠. 그럼 그 반환을 1억 원 돌려달라고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중요한 판례고요. 그러니까 하려면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해야지 수익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고, 자,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 107조 내지 110조 봤었죠? 107조가 뭐였어요? 비진이. 108조가 통정. 109조가 착오. 110조가 사기. 물론 조문은 안 외워도 돼요. 예, 근데 순서가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비통착사 이렇게 돼 있었죠. 얘네들의 공통적인 규정은 뭐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해제 보겠지만 계약 해제 시에도 548조이랑 단서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해제 시에도 제3자 보호한다는 규정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이름이 제3자인데 여기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통정호의 표시할 때 제3자를 많이 봤는데 제3자란 통정호의 표시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예요. 근데 얘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계약을 통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직접,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만일에 요약자와 낙약자의 매매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 수익자는 이게 사기로 인한 계약임을 전혀 몰랐어요. 선의였다. 그러면 낙약자는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죠. 얘는 보호되지 않는 거였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통정호의 표시로 무효가 되든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되든 선의라 하더라도 얘는 보호될 수 없다라고 했죠. 정리되셨어요? 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보통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작년, 재작년에 안 그랬는데 사례 문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들 잘 봐두시고요. 문제는 볼게요. 472쪽.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1번 맞죠. 당사자 아니니까 대신 뭐는 있다고요? 손해배상. 2번 수익의 의사표시란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오역세요? 맞죠.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하고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누구하고 생겼다고요? 요약자. 그럼 요약자와 낙약자에서 생긴 것이면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생긴 거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죠.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행인수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안 되지만 병존적, 다른 말로 하면 중첩적 채무인수는 해당이 된다고 했고요.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해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직접 채권, 물권 취득해 하는 건 아니지만 채무를 면제케 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판례였죠. 다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제가 나오죠. 해제. 그래서 해제에서 우리가 처음에 보는 게 뭐 다른 제도와의 구별 이런 거 봤죠? 다른 제도와 비교. 그래서 해제와 우리가 항상 많이 비교해서 본 게 뭐 있었어요? 해제랑 취소를 많이 비교했죠. 그래서 해제와 취소를 비교해 보면 해제가 있고 취소가 있는데 둘의 공통점. 해제와 취소는 둘 다 단독행위죠. 형성권의 행사예요. 단독행위고 둘 다 뭐가 있어요? 소구표가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제나 취소가 저절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를 요한다. 이게 공통점이죠. 근데 얘랑 비교되었던 게 해제 조건이 있었는데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성취로서 소멸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지 조건도 마찬가지인데 너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 줄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합격하고 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성취되면 돼요? 성취는 되죠.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그 성취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우리 그 기한할 때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에 대한 법적 성질에 관해서 우리 판례가 둘 중에 하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만약에 정지조건부 특약이다라고 하면 채권자가 상실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당연 상실이요. 조건이니까 당연 상실이고, 만약에 형성권적 특약이다라고 하면 그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연 상실이 아니라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성권의 행사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조건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부로 봤어요? 형성권적으로 봤어요? 형성권적으로 봤죠.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실되는 것이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상하게 조건 기한을 잘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왜 모른다 그랬었죠?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마지막에 그 조건 기한 끝나고 마지막에 박스 안에 별표 막 돼 있을 거예요. 그 판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나온 게 말씀드리면 기한이익 상실특약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는 건 채무자를 위해 둔 거였어요? 채권자를 위해 둔 거예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기한이익을 상실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만든 거겠어요? 채권자죠.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할 때를 대비한 거니까. 그럼 채권자를 위해 둔 것인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 상실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선택이요. 그럼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당연 상실이 아니라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실시킬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럼 그 성질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정지조건부예요? 형성권적이에요? 형성권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특약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지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몇 번 더 볼 거예요. 네.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기억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위로가 안 됐나요? 예. 자, 그래서 해지 조건은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요. 자, 소구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구표 없죠.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이나 둘 다 소구표가 없어요. 근데 조건은 특약으로 소구표를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기한은 절대로 소구표가 없다고 했죠. 그거 있었고, 그러면 해제와 취소의 다른 점은 해제는 뭘 해제하는 거냐면 오로지 계약. 근데 취소는 법률행위 전반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단독행위를 취소한다는 게 돼야 안 돼요? 돼요. 법률행위 다 적용. 근데 단독행위를 해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해제는 오로지 계약에만 적용되고요. 그리고 취소하면 이미 준 건 뭐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인데 해제는 이보다 더 엄격한 원상회복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취소 시에 부당이득 반환할 때 선의자는 과실 취득해요? 과실 반환해야 돼요? 과실 취득하죠. 그래서 돈 받은 애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런데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이 우선 적용되니까 선의자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어요. 원상회복이니까.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도 이자 가산 언제부터요? 받은 날로부터. 이때 이자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부당이득의 성질이에요? 부당이득의 성질. 아까 보셨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훨씬 더 엄격하다고 했냐면 해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해제와 취소 중에서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건 해제예요? 취소예요? 취소죠. 취소는 선의자는 과실 취득하고 악의자는 못해요. 근데 해제는 선의악이 묻지 않고 무조건 과실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는 언제 하냐면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하죠. 그래서 법은 언제 하라고 정해놨어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여기만 할 수 있고요. 물론 해제도 법이 정하는 해제, 법정 해제가 있죠. 그러면 이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정 해제했다면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손해배상은 신뢰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이행이익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물론 신뢰익을 선택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원칙은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런 판례 봤는데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 너에게 사기당했어. 취소다. 그러니까 을은 나는 착오야. 취소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취소권을 행사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갑은 사기당한 바가 없었고요. 을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었어요. 근데 서로에게 취소한 건 맞고 이 계약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이 계약은 존속한다.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렇다고 했냐면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취소하면 취소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건 서로에게 취소했다 하더라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취소는 합의 취소라는 것이 법률상 없어요. 합의로 하는 건 뭐예요? 해제. 해제는 합의가 있잖아요. 자, 해제는 법정 해제가 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약정 해제가 있었죠. 근데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이건 약속에 의한 거니까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약정 해제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약정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해제 사유를 약정했다는 것이지 합의 해제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이자 가상 같은 거 다 하는 거야. 우리 약정 해제로 보면 대표적인 게 뭐 있죠? 계약금.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당사자가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건 그렇게 하기로 이미 약정을 해둔 거야. 근데 제가 계약금을 줬는데 이 계약 하기 싫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매도인의 승낙을 구해야 돼요. 계약금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또 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죠. 이건 약정해제니까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의해제는 약정해제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합의해제는 다른 말로 해제 계약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합의해제는 해제 계약이니까 얘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뭐에 따른다고 했어요? 합의 내용에 따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합의해제는 따로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데 합의해제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뭐 이자 가산한다든지 또는 뭐 손해배상해야 한다 이런 것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해제 시에 소유권의 복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합의해제가 이루어지려면 갑이 을에게 뭘 하는 거예요? 해제 좀 해주면 안 될까라고 청약해야죠. 청약. 그리고 을은 승낙하죠. 그럼으로써 해제되는 게 바로 합의해제. 이건 다른 말로 해제 계약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이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합의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되는데 복귀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 시에요? 당연 복귀예요? 당연 복귀. 그러면 합의해제 시에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리죠. 합의해제하면 이미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됐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고, 자, 또 하나 중요한 문제. 병에게 넘어갔어요. 병에게 등기가 지금 넘어갔는데 이 계약이 합의해제가 되었다. 이 제3자를 보호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냐면 우리 민법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해제 시에. 그런데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3자 보호 규정도 적용 안 해요? 제3자는 보호해요? 보호한다고 했죠. 그래서 합의해제 시에도 제3자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합의해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제3자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게요. 그 474쪽에 판례박스가 있죠. 그래서 1번 계약의 합의해제는 합의 내용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고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살표에 따라서 특이하게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그리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2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됐다. 파란 글씨 보시면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했고 3번 중요하다고 했죠. 끝에서 둘째 줄 가운데 보세요. 따라서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해지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 시에도 제3자 보호는 한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밑에 해지 요건 나오는데 이 판례 중도금 판례와 잔금 판례 비교하셔야죠. 그래서 만약에 중도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특약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중도금 미지급을 해지 조건으로 계약하는 거죠. 그럼 중도금 지급 안 하면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해제돼요? 자동 해제요? 자동 해제. 근데 비교하실 점은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이죠. 왜냐하면 잔금은 등기 제공하기랑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만 해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례박스의 첫 번째 파란 글씨 첫째 줄에는 뭐예요? 중도금 판례죠. 그럼 밑에 파란 글씨 보면 그 불이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비교 판례는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이에요. 잔금은 중도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셋째 줄에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그러니까 중도금은 당연히 자동 해제가 되는데 잔금을 미지급했을 때 자동 해제가 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고 앞에는 지금 나온 건 해제에 대한 일반 개념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해제권의 발생이 나오죠. 자, 해제권의 발생. 약정해제 나오는데 약정해제는 특별하게 보실 거 없고요. 당사자 약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수험상으로 중요한 게 법정해제권의 발생이에요. 그럼 법정해제권의 발생으로 수험상으로 계속 나오는 건 이행, 지체, 두 번째 이행, 불능, 세 번째 불완전 이행.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잘 안 나오고 마지막에 부수적 의무 위반. 이렇게 봤었죠. 대표적으로. 특히 지체불능이 핵심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그럼 이행이 지체된다고 해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는 없죠. 이행이 지체가 되면 원칙적으로 뭘 해야 한다고 했냐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리고 해제해야지 즉시 해제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했다. 그럼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요거 유효하다라는 점을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근데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도 유효긴 한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가 아예 처음부터 무효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해제하려면 뭘 해야 돼? 다시 최고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유효기 때문에 다시 최고를 할 필요는 없고 뭐만 지나면 돼요? 상당한 기간만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날짜, 기일 지정을 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빨리 줘라고 하는 것도 최고고 그리고 뭐만 지나면 되냐면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라는 것은 최고를 요하지 않는 거죠. 원래 이행지체는 최고를 해야 되는데 이행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정해진 기일에 해야만 하는 의미가 있는 행위를 정기행위다라고 했죠. 근데 정기행위의 경우에 이행이 지체되었다. 최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뭐 있었어요?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상대방이 종국적으로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런 경우에 최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계약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기 행위를 했는데 이행 지체 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최고를 하지 않아도 이 계약은 당연히 소멸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결혼식 예복을 주문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가져왔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이 예복 계약은 저절로 소멸되어 해제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는 하지 않아도 해제는 해야지 당연 소멸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했죠. 자, 여기 판례에서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적법하게 철회한 사건이 있었죠. 상대방이 이행 거절 의사 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이때는 최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때는 최고를 해야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졌으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최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지체는 최고와 관련해서 좀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간단하죠. 불능이에요, 불능.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불가능하면 최고를 해야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쌍무계약이면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 관계니까 자기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니까? 불능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고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불능 판례 잠깐 볼게요. (479쪽에) 판례를 보면 판례 박스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말은 뭐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에요. 불능. 근데 이행 불능이 되면 계약을 매수인이 해지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불능이 된 것이 매수인의 잘못이었대요. 그럼 매수인의 해제권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셋째 줄에 동그라미 3번 셋째 줄에 가운데 그 이행 불능이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자기 잘못이니까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불완전 이행은 뭐 특별하게 보실 것도 없죠.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 추한 가능하면 최고 해야 안 해요? 추한이 가능하면 최고를 해야 되는 거고
추환이 불가능하면 시간 줄 필요 없잖아요. 이때는 최고를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안 돼. 이거 우리 뭐 할 때 많이 본 거야?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부수적 의무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 부수적 의무가 뭐였냐면 협력 의무죠. 그럼 만약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도 그거 가지고 뭘 할 수는 없냐면 해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고 481쪽에 해제권의 행사 543조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상대방에게 하는 거고 547조 불가분성이 가끔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해제권은 행사상의 불가분성과 소멸상의 불가분성이 있는데 해제권을 행사할 때 예를 들어 공동 매도인이 매수인이 갑을병이고요. A가 부동산을 팝니다. 근데 갑을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는 한 사람에게만 해제하면 돼요? 전원에게 해야 돼요? 전원에게 해야죠. 또는 A가 등기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갑을병에 해제할 때도 전원이. 그러니까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한다. 이게 행사상의 불가분성이고요. 그리고 일방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에 대한 해제권도 전부 다 소멸하죠. 이것을 소멸상의 불가분성. 그러니까 행사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소멸도 마찬가지. 다 같이 소멸이고요. 근데 이 547조의 이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었어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었죠. 특약으로 대표자를 정해서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이 나오죠.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해제 효가 나오는데 효과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